우선 댄이라는 한심한 머저리가 소개되는데 이 자칭 천재라는 놈의 유일한 재능은 어수룩한 호구들을 꼬드겨 기름 처먹는 하마 같은 똥차나 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는 어김없이 이달의 판매왕 트로피를 차지하는데 고작 동네 중고차 매장의 병신들 중 우두머리에게나 걸맞은 공허한 훈장일 뿐이다. 그때 그의 동료 할이 마치 기계가 과격한 운전의 발정이라도 하는 줄 아는 10대 애송이처럼 차를 몰고 시끄럽게 나타난다. 그의 세계관 전체는 자동차도 여다처럼 속도를 탐한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표 하나로 압축되는데 실로 골빈 놈의 철학이 아닐 수 없다. 당연하게도 판매점의 나머지 떨거지들은 이 작자를 완전 무결한 전응아로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댄은 족같이 지리미열한 결혼 생활을 또 한 해 기리겠다고 애초롭게 발악하며 자신의 시시껄렁한 영재를 서둘러 내팽개친다. 이 인간이 평온한 교회라는 감옥 속에서 영혼을 좀먹는 가족 생활을 진심으로 애지중지한다는 사실은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하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니나, 카일, 그리고 갓난쟁이 맥스까지 3명의 자식이 있으며 교회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작년 이나는 아이오와 같은 문화적 불모지로 어떤 별 볼 일 없는 남자친구 놈을 따라가 제 미래를 통째로 시궁창에 처박을 기세다. 그녀는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야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작정이었고 그녀의 부모는 놀랍게도 이 상황이 엿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 카일은 제 애비 앞에서 온전한 지랄맞은 문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며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가족 간의 어색함을 연출한다. 벤이 아들이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힐난하자 가일은 친구인 사미르의 집으로 가겠다며 자리를 뜬다. 댄의 소위 현명하다는 육아 철학은 가상폭력의 유해성에 대한 위선적인 개소리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가 외출하는 동안 어느 10대가 갓난아기를 돌보는 수모를 겪어야 하느냐를 두고 무의미한 개씹지랄 같은 다툼이 벌어진다. 댄은 싸움에 끼어들어 니나에게 아기 돌보는 책임을 맡으라고 설득하며 자신이 분쟁을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니나는 카일이 댄이 멍청하게 금지했던 바로 그 짓거리, 즉 게임으로 쪼찔이나 하러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마지못해 수락한다. 예상대로 그 어린 잡놈 새끼는 자전거를 타고 사미르네로 가서 $200를 지불하고 차고에 있는 그의 비밀 게임 아지트를 빌린다. 카일이 킬보이로 알려진 인기 스트리머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그가 가족에게 성공적으로 감춰온 정체성이다. 댄과 제시카의 신성한 결혼기념일 의식은 다 쓰러져가는 후줄근한 씹 놀이공원에 가는 것으로 교회 로맨스의 절정이라 할 만하다.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서는 동안 킬보이의 방송을 보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댄과 제시카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댄은 이 반복적이고 정신을 갉아먹는 의식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제시카는 진정한 작을 한 조각이라도 갈망하는 것이 역력하다. 그녀는 목요일로 고정된 그들의 암울한 섹스 스케줄을 증거로 들며 그의 예측 가능성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놀이기구를 탄 후 댄은 더 즉흥적으로 살겠다고 맹세하지만 한 젊은 놈이 허락도 없이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은 깨진다. 댄은 그 어린 불량배 새끼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대항하지만 그 젊은 놈은 순도 높은 조롱으로 대받아친다. 그 애새끼는 댄을 능멸하고 과시하듯 사진을 인터넷에 쳐올린 뒤 만인이 보도록 그를 구제불능의 족병신으로 낙인 찍는다. 제시카가 말리라고 간청하지만 그 가해자는 불에 기름을 붓듯 댄에게 음료수를 쳐붓고는 제시카에겐 저런 병신 쪼다랑 어물려 다닌다며 모욕한다. 댄의 내면에서 간신히 억눌린 폭력의 씨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게 보일 지경이지만 그는 자신의 원초적 충동을 억누르고 물러선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시카는 그가 싸움을 피한 게 다행인 척하지만 그녀의 실망감은 손에 잡힐 듯 숨막히는 기운을 뿜어낸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돌아온 댄은 불안할 정도로 능숙하게 기저귀를 가는 일상사를 수행하며 굴욕감에 몸서리친다. 그가 침대에 들자 제시카는 잠든 채 하고 있었고 결혼기념일에 교감할 일말의 가능성마저 소멸된다. 그가 그 양아치를 개패듭했어야 했다고 일졸이자 그 감정의 분출은 마침내 실망한 아내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그의 낙담을 감지한 그녀는 완전 쌍년처럼 굴었던 것에 대해 드물게 사과하는데 이는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 대한 미미한 위로였다. 다음 날 제시카는 킥복싱 수업에서 자신의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곳에서 그웬이라는 여자를 조우한다. 그녀는 무력한 샌드백에 지역볼을 토해내며 10대 딸년을 키우는 고충에 대해 개쌍욕을 하며 하소연한다. 그애는 예전 파트너를 만나러 이 도시에 들렀다고 설명하는데 이 정보는 눈에 띄게 무심한 태도로 전달된다. 제시카가 실수로 그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게 되고 이 사건은 그들이 나중에 스무디를 마시며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제시카는 버팔로에 완전히 족같이 처박힌 자신의 깊은 심경을 토로하며 그들의 정체된 삶에 대한 댄에 격분할 만한 자기만족을 한탄한다. 그외는 자신이 여행사 직원임을 밝히고 제시카에게 명함을 건네며 여행이 해방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한다. 나중에 갓난아기와 함께 식료품 쇼핑을 하던 때는 수상쩍은 남자가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 남자가 덮쳐오자 댄은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으로 아기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테니 씨발 잠시만 멈춰달라고 요청한다. 그 남자는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댄은 애기띠로 아이를 맨 거추장스러운 상태에서도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상대를 아작을 내버린다. 평범한 구경꾼들은 시리얼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프로급 폭력 사태에 지극히 당연하게도 경악하여 아연실색할 지경이 된다. 집으로 운전하며 그는 예기치 못한 속도와 정확성으로 가족용 미니밴을 조종하여 이웃들로부터 혼란스러운 시선을 받는다. 집안에서 그는 수많은 화기, 위조 여권, 그리고 막대한 현금이 든 비밀 수납 공간을 연다. 그는 이전 동료인 오기에게 다급히 연락하여 가족이 몸을 피할 새로운 신분증을 요청한다. 오기는 댄의 전 고용주의자 개족 같은 악마인 메카프리가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며 집요하게 그를 추적해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댄은 놀이공원 사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고 추정하고 새 서류값으로 50만 달러를 제안한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하며 덜 화려한 장소로의 급작스러운 가족여행은 너무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라 판단한다. 오기는 댄의 가족이 그의 과거 직업이 전문적인 죽음의 상인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질겁한다. 그는 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로 가득 찬 밴으로 용병들에게서 도망치려는 시도는 필시 존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결과적으로 댄은 갑작스런 출발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허둥지둥 가족의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그는 딸의 학교로 돌진해 들어가 회의를 중단시키며 니나를 찾는다. 한 동급생이 니나가 남자친구에게 헌신하느라 몇 달 전에 편집장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해준다. 그는 니나가 관람석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 학생에게 100달러를 쥐어줘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어 그녀의 야망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위선적인 설교를 늘어놓는데 이는 거짓된 삶을 사는 자가 보여주는 기만의 극치다. 허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그들은 체스클럽으로 카이를 데리러 가야 했는데 그 역시 최근에 그만둔 상태였다. 그들은 사미르의 집으로 향하고 거기서 댄은 카일이 차고에서 활동하는 인기 스트리머로서의 이중생활을 발견한다. 댄은 아이들에게 곧 있을 라스베가스 여행을 통보하며 그들의 가식적인 환호를 보장받기 위해 각자의 비밀로 그들을 협박한다. 그는 제시카의 병원에 나타나 그녀가 그토록 원했다던 즉흥적인 여행을 받아들이도록 교활한 자동차 판매원 같은 개수작을 부려 그녀를 구슬린다.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하면서도 제시카는 남편이 보여주는 새로운 자신감에 흥미를 느낀다. 그녀는 심지어 이 새로운 댄은 잠자리에서 완전 짐승일 것이라고 농담하는데 병원이라는 장소에서는 충격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들이 떠날 때 댄은 여러 남자를 태운 SUV가 밖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신속히 자리를 떠야만 한다. 그들의 미니밴이 주차장을 벗어나자마자 그 남자들은 바싹 날라붙어 추격하기 시작한다. 댄은 미친놈처럼 운전하기 시작하며 겁에 질린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람쥐에 대한 허무맹랑한 개소리 변명을 둘러대면서 교통체증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 그는 고도로 숙련된 회피 기동을 연달아 선보이면서도 가족들은 완벽히 좆도 모르는 무지의 안개 속에 가둬둔다. 차량에서 추적 장치를 발견한 후 그는 재빨리 자신의 판매점으로 차를 몰아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셔터를 내린다. 경악스러울 만큼 황당한 행동으로 그는 가족이 아직 안에 타고 있는 밴을 리프트로 들어 올리며 급한 오일 교환이라는 얄팍한 구실을 댄다. 차량 아래에서 그는 추격자들이 그들의 위치를 모른 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에 추적 장치를 찾아내 제거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료 할이 새 차를 시운전하려 준비하는 것을 목격한다. 댄은 할에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라고 부추기며 미끼 역할을 하도록 그의 차에 몰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암살자들은 미끼를 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을 뒤쫓기 시작한다. 긴 여정을 앞두고 가족들은 소셜미디어에 여행에 대한 소식을 올리기 시작한다.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댄은 기기 없는 여행을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휴대폰을 압수한다. 애들은 예상대로 꼭지가 돌았는데 지들의 애비가 그 소중한 족 같은 기계 쪼가리들을 달리는 차에서 내던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 그는 정확히 그대로 실행하며 기술로부터의 해방을 망상적으로 선언하는 동안 제시카는 그가 완전히 실성했다고 정당하게 결론 내린다. 가족은 이제 남은 여정 동안 종이 지도를 사용해 길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 한 여행사에서 댄은 거액의 현금을 사용해 호텔방을 예약하는데 이는 기묘하게 보인다. 실로 어리동절한 전개 속에서 가족은 바닐라아이스의 아이스아이스 베이비를 민망한 광경으로 떼창하며 단결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노래를 이친 문명의 화석화된 찌꺼기로 취급하던 아이들조차 결국에는 집단적 우매함에 굴복한다. 한편 메카프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댄의 버려진 집에 도착한다. 그의 기술 전문가는 스트리머 킬보이라는 카일의 온라인 정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는 그들을 추적할 새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메카프리는 그의 팀에게 가족의 미니밴을 찾아내 요격하라고 지시한다.
길가에 잠시 정차했을 게 니나는 그녀의 쓸모없는 남자친구 트레버의 경멸적인 견해를 앵무새처럼 되뇌며 카일의 게임 실력을 깎아내린다. 카일은 머릿속에 복립적인 사고를 가졌단 시작에 니나가 그립다고 정확히 지적하며 응수한다. 바로 그 순간 한 젊은 팬이 카일을 알아보고 셀카를 요청하여 그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선사한다. 주유소 화장실에서 댄은 아내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살육의 삶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는 실패할 운명인 만큼이나 비참한 연기다. 그 팬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의도라는 것을 깨닫자 댄은 가족을 다시 이동시키기 위해 호텔 예약에 대한 이야기를 황급히 지어낸다. 메카프리는 가족을 계속 추적하기 위해 지역 오토바이 폭주족을 고용한다. 바이커들이 접근하자 댄은 가족에게 헤드폰을 끼고 평온한 음악을 들으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임박한 폭력을 그들의 시야에서 가리려는 애처로운 시도다. 그가 바이커들을 피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가족은 행복한 무지 속에서 머리를 까딱거리는데 마치 지각 없는 대시보드 인형들처럼 보인다. 한 바이커가 사이드미러를 박살내지만 댄은 미니밴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공격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식이 있는 탑승자는 갓난아기 맥스인데 그는 고속의 대혼란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인다. 갓난아기는 심지어 전투에 일조하여 아버지에게 아기 젖병을 투척 무기로 쓰라고 건네준다. 댄은 마지막 바이커를 도로 밖으로 처치하고 나서 뻔뻔하게도 아내에게 그저 도로의 팬 곳을 지났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밤새 운전한 후 기진맥진한 댄은 잠이 들고 벤은 니나가 방문하고 싶어 했던 대학 근처에 멈춘다. 그녀는 캠퍼스 방문을 관천하는데 그녀의 주된 동기는 지독하게 실망스러운 얼간이 같은 남자친구와의 재회다. 제시카는 불쾌하지만 현명하게도 이를 허락하며 니나에게 진짜 백이 줄독에 빠진 대학 생활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먹는다. 어떤 순진한 학부생이 제시카를 동료 학생으로 오인하고 맥주통에서 맥주를 권하는데 이는 그녀의 여전한 생기에 대한 증거다.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그녀는 완벽한 케그 스탠드를 선보이며 잠재된 운동 능력을 과시하여 젊은이들을 무색하게 만든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니나는 진심으로 제 엄마에게 감탄한다. 한편 카일은 니나에게 트레버에 대해 따지며 그놈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완전한 인간 쓰레기라는 명백한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캠퍼스 투어 중 후 댄은 전화통화 중인 독일 남자를 보고 편집증이 도져 즉시 그를 메카프리의 암살자 중 하나로 단정한다. 그는 제시카가 대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그 남자와 독일어로 말이 걸지만 그가 그저 무해한 관광객임을 알게 될 뿐이다. 진짜 암살자가 돌연 나타나 댄의 화학실험실 문으로 밀쳐 넘어뜨린다. 짧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그의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은 방 바로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댄은 공격자를 제압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태연자약하게 투어 그룹에 다시 합류한다. 그러고 나서 니나는 트레버를 찾아가지만 그가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을 발견한다. 그 바람피운 등신은 일부일 처제가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이라는 식의 사이비 지식인의 개똥 철학으로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하려 든다. 공허한 위로 대신 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딸에게 최대의 충격을 가하도록 고안된 13세기 무술 기술을 전수하며 위로한다. 니나는 그 기술을 트레버에게 시전하고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사진으로 남기며 즉각적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해방감을 경험한다. 그녀는 자신의 대단히 이상한 아버지에 대해 새롭고도 전적으로 정당한 경외심을 품고 미니밴으로 돌아온다. 다시 길 위에서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에서 단련된 이 가족 공동체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결속을 이룬다. 니나는 댄의 비상식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심지어 편집장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을 생각까지 하는데 장하다 내 딸. 댄은 자신이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임을 드러내며 교육위원회 비리에 대한 그녀의 폭로 기사를 읽었다고 시인하는데 이는 그녀를 매우 깊이 놀라게 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허름한 모텔에서 부부는 마침내 즉흥적인 정사를 나누며 목요일 밤 섹스 스케줄의 폭정을 반항적으로 타파한다. 제시카는 이 새롭고 충동적인 댄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이것이 그녀가 그를 길들이기 전에 그의 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추측한다. 댄은 그녀에게 예전의 자신이 혐오스러워 변했다고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는데 이는 기념비적으로 절제된 표현이다. 다음날 아침 댄은 오기에게 연락하고 그는 가족이 여전히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한다. 댄과 카일은 마침내 그의 스트리밍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카일은 자신의 게임이 취미가 아니라 프로 수준의 기량임을 명확히 한다. 그는 레이저 태그 내기를 제안한다. 카일이 이기면 게임으로 복귀하고 댄이 이기면 6개월간 강제적인 부자간의 유대 활동에 처해진다. 전직 전문 암살자인 댄은 서린 보식자의 노련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손쉽게 첫 2점을 획득한다. 그러나 카일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전술을 수정하여 2번의 태그를 성공시키고 고도로 훈련된 아버지를 진심으로 놀라게 한다. 댄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지만 이 대결은 부인할 수 없이 그들 두 사람 사이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마침내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여 죄악의 도시의 황금빛 내장에서나 존재할 법한 저속한 호화로움의 스위트룸에 체크인한다.
댄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오기를 만나고 그는 밴쿠버로의 도주를 위한 위조 서류와 비행기표를 그에게 넘겨준다. 그는 아이들에게 스위트룸에 머물라고 엄명을 내리는데 이는 밀물에게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짓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떠나는 순간 그들은 그의 경고를 묵살하고 네온불빛이 가득한 혼돈 속으로 모험을 떠난다. 카일은 자신의 미미한 명성을 이용해 니나를 하이퍼엑스 게이밍 아레나에 같이 가자고 설득한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인기 게이머인 렌을 만나고 그는 유명 스트리머 발키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발키레이의 팀 동료가 그녀를 배신하자 그녀는 카일에게 콜 오브 듀티 결승전에서 대타로 뛰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제안은 그를 순수한 황홀경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동시에 메카프리의 암살자 부대는 체계적으로 가족의 위치로 포위망을 좁혀온다. 니나와 렌이 가벼운 수작을 거는 동안 카일은 혼자서 상대팀 전체를 도륙하기 시작한다. 댄은 값비싼 저녁 식사를 하며 제시카에게 자신의 거짓말 그물에 실토하려 하지만 그의 애처로운 시도는 번번이 좌절된다. 그는 제시카가 이해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낭만적인 헛소리로 오해하는 언어인 프랑스어로 자신의 살인 과거를 고백하는 수단에 기댄다. 그의 용기는 또다시 증발하고 그래서 그들은 소통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도박이라는 생각 없는 기분 전환에 몰두한다. 아이들과 연락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부모로서의 책임감 한 조각이 발동하여 그들은 스위트룸으로 복귀한다. 그들은 침대에서 조잡한 인형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레이저 조준경의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시 동안은 먹히는 유치한 속임수다. 댄은 제시카를 안전한 곳으로 밀치고 데킬라 병을 잡아 총격으로 박살낸 다음 암살 시도자들을 불태워버린다. 또 다른 폭력배가 제시카를 인질로 잡고 이어지는 혼돈 속에서 부주의하게 댄의 본명인 숀을 부르며 아내의 환상을 산산조각낸다. 그 단 한순간에 18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말이 제시카의 눈앞에서 먼지로 허물어진다. 댄은 마지막 공격자를 처치하지만 제시카는 폭력적인 진실에 당연히 압도되어 카페 뒤에 전부 개워낸다. 그녀는 아이들을 찾으러 달려가고 죽어가는 암살자의 마지막 말에서 그들이 하이퍼렉스 아레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아레나로 질주하여 카일의 챔피언십 경기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아이들을 빼돌린다. 차 안에서 댄은 마침내 진실을 쏟아낸다. 그는 정부 소속의 살인 기계였고 그의 전 동료들이 이제 그의 가족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의 고백을 정교한 장난으로 일축하지만 용병놈들의 기관총 세례가 그들의 차량을 관통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댄이 저격수를 무력화하자 이번에는 겁에 질린 윗속 내용물을 비워내야 하는 것은 카일의 차례다. 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43명을 처리했다는 암울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자신의 과거에 완전하고 역겨운 전모를 털어놓는다. 카일은 실제 문자 그대로의 살인자이면서 비디오 게임 폭력에 비난한 그를 경이로운 위선자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들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새 이름인 몰리와 벤에 대해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 거의 20년간의 기만 끝에 그의 가족은 심오하고 정당한 명료함의 순간에 그를 완전히 배척한다. 제시카는 존경스러운 강인함을 발휘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그 거짓말쟁이와 영원히 연을 끊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구엔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치밀하게 짜인 함정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댄은 그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영원히 사라지라는 마지막 지시와 함께 처량한 떠돌이개처럼 길가에 버려진다. 구에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도착하는데 이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거대한 위험 신호로 작용했어야 할 정황이다. 제트기 안에서 그외는 배신한 전 연인에 대한 얄팍하게 위장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제시카에게 와닿는다. 함정은 성공적이었고 메카프리는 포로가 된 제시카와 대면한 제시카와 그녀의 아이들 앞에 나타나 대면한다. 메카프리는 댄에게 전화를 걸어 영생으로 포로가 된 가족을 보여주고 버려진 호텔에서 만나자고 요구한다. 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전상사를 만나는데 그는 자신이 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터무니없이 통속적인 폭로를 던진다. 아이들은 암살자 할아버지의 폭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영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적절하게 경악한다. 메카프리는 댄에게 그의 가족의 자유와 그의 영원한 부재를 대가로 살인이라는 가업에 복귀하라는 교활한 제안을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댄은 아버지의 극단적인 요구에 동의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가족이 소위 자유를 향해 호송되는 동안 그들은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깊이 결함 있는 가장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제시카는 맥스의 더러운 기저귀로 경비원을 공격한 후 그 남자를 발코니에서 던져 마땅한 최후를 맞게 한다. 새롭게 힘을 얻은 가족 공동체는 정신병자 조상의 소나기에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선다. 메카프리가 잠시 정신이 팔린 사이 망상에 사로잡힌 그웬은 가죽의 임박한 귀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댄을 유혹하려 든다. 댄은 그웬을 기절시키고 나서 제시카에게 자신의 기만적인 경력은 끝났다고 필사적으로 맹세한다.
가족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전투 부대를 형성하며 카일의 열렬한 기술에 능통한 패니크가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돕는다. 카일은 댄의 공중 감시 역할을 하며 중무장한 부하들의 무리를 뚫고 나아가도록 아버지를 유도한다. 댄은 감명받지 않은 아버지의 감시하에 잔혹한 효율성으로 전체 보안 병력을 체계적으로 와해시킨다. 한편 옥상에서 제시카와 그녀의 아이들은 복수심에 불타고 광기에 찬 그웬과 맞선다. 그웬은 어리석게도 제시카의 킥복싱 취미를 비웃으며 두 여자 사이에 악랄하고 장기적인 육박전을 촉발시킨다. 메카프리는 결국 드론을 무력화하고 아들과의 직접적이고 오래 지체된 대결에 나선다. 그웬이 우세를 점하지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광경은 제시카 내면에 맹렬하고 원초적인 모성애에 불을 지핀다. 잔인하게 내동댕이 쳐진 후 제시카는 대나무 장대를 잡아 그웬을 향해 창처럼 던져 꿰뚫어버리고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다. 댄은 약삭빠르게 아버지의 총기를 미리 비워둔 후 늙은이와 비무장 격투를 벌인다. 메카프리가 잠시 우위를 점하지만 니나가 평범한 가족이 되는 미덕에 대한 감상적인 연설로 주의를 분산시킨다. 이 느끼한 방해 공작은 댄에게 마침내 자신의 괴물 같은 아버지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법 집행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가족은 제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6개월 후 역겨울 정도로 깔끔한 결말 속에서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이 완벽하고도 믿기지 않게 정리되었다. 니나는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되어 혼자 힘으로 비밀 암살자 조직 전체를 폭로했다. 댄은 자신의 기술을 합법적인 보안 회사로 세탁했으며 심지어 영원히 스트레스받는 5기까지 영입했다. 제시카는 코치로서 보람을 찾았고 카일은 여전히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엄청나게 성공적인 게임 비디오를 계속 제작한다. 이야기는 가족이 니나를 스탠퍼드 대학에 데려다주기 위해 전국 횡단 여행용 RV를 준비하면서 막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신물나는 단결의 과시 속에서 그들 모두는 여행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휴대폰을 상납한다.